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이번에 읽을 책은 인문 역사 부분의 대명사로 통하는 사피엔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애정하는 책이라 제 채널에서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드디어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데미안을 다 읽고 사피엔스를 읽으려고 했는데 데미안을 여러 번에 나눠서 연속으로 업로드를 하니까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네, 다양한 책을 읽는 것도 의미 있는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책을 연속해서 읽는 건 지양해 보려고요. 하지만 데미안은 꼭 완독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남은 부분도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피엔스에서 어느 부분을 읽을지 고민하다가 대중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제1부 인지혁명을 골랐고요. 대중적인 부분이란 게 사피엔스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지혁명까지는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예전에 수학 공부할 때 수학의 정석 1단원만 계속 보는 거랑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고요. 네. 덧붙여 책 소개를 해보자면 사피엔스는 제1부 인지혁명, 제2부 농업혁명, 제3부 인류의 통합, 제4부 과학혁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본 바로는 농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잘 역사 공부할 때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인류 역사에서 돈과 정치, 종교가 전개되어 가는 양상과 원리를 알고 싶다면 제3부 인류의 통합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 발전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과 인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제4부 과학혁명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전부 다 읽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오늘 읽을 인지혁명은 여러 인류종 중에서 호모사피엔스가 현재 유일한 인류가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로 원초적 인간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흥미로웠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들으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약 135억 년 전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우주의 이런 근본적 특징을 다루는 이야기를 우리는 물리학이라고 부른다. 물질과 에너지는 등장한 지 30만 년 후에 원자라 불리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원자는 모여서 분자가 되었다. 원자, 분자 및 그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화학이라고 부른다. 약 38억 년 전 지구라는 행성에 모종의 분자들이 결합해 특별히 크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다. 생물이 탄생한 것이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생물학이라 부른다.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종에 속하는 생명체가 좀 더 정교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다. 문화가 출현한 것이다. 그 후 인류 문화가 발전해온 과정을 우리는 역사라 부른다. 역사의 진로를 형성하는 것은 세계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약 12,000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과학혁명이 시작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이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후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인류는 역사가 시작하기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현대 인류와 아주 비슷한 동물은 약 250만 년 전 출현했지만 수없이 많은 세대 동안 그들은 같은 지역에 서식하는 다른 수많은 동물들보다 딱히 두드러지지 않았다. 우리가 200만 년 전의 동부 아프리카에서 하이킹을 한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마주칠 인간 군상의 모습은 오늘날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걱정스런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 진흙탕에서 즐겁게 노는 어린이들, 사회의 규범에 반항하는 흥분한 젊은이들, 그저 평화롭게 지내기만을 원하는 무기력한 노인들, 동네 미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주먹으로 가슴을 두드리는 총각들, 오래전부터 이런 광경들을 보아온 현명하고 나이든 우두머리 여성. 이들 원시 인류는 서로 사랑하고 놀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위와 권력을 위해 경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침팬치, 개코, 원숭이, 코끼리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점은 없었다. 당시에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들 원시 인류의 후손이 언젠가 달 위를 걷고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 코드를 해석하며 역사책을 쓰리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현사시대 인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그들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주변 환경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이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고릴라, 반딧불이,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지 않았다.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종으로 분류한다.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서로 교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으면 된다. 말과 당나귀는 최근에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고 신체적 특질에 공통점이 많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성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굳이 교배를 하게 유도할 수는 있으나 그 후손인 노새는 불임이다. 그러므로 당나귀의 DNA에 생긴 돌연변이는 말에게 전달될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두 동물은 각기 다른 종으로 분류되며 각자 다른 진화의 길을 걷는다. 이와 대조되는 경우는 불도그와 스페니얼이다. 둘은 매우 달라 보이지만 같은 종이다. 동일한 DNA 정보를 공유한다는 뜻이다. 이들은 교배를 하고 그들이 낳은 강아지는 자라서 다른 개와 짝을 지으며 많은 새끼를 낳는다. 같은 조상에게서 진화한 각기 다른 종들을 묶어서 속이라고 부른다. 사자와 호랑이, 표범과 제규어는 표범 속에 속하는 각기 다른 종이다. 생물학자들은 두 개의 라틴어로 생물의 학명을 붙인다. 속이 먼저 나오고 종은 그 뒤에 쓴다. 속의 상위에 있는 것이 과다. 고양이과, 개과, 코끼리과 등이 그런 예다. 같은 과에 속하는 모든 동물은 동일한 선조의 후손이다. 예컨대 모든 고양이과 동물들은 약 2500만 년 전에 살았던 조상을 공유하고 있다. 가장 작은 집고양이에서 무서운 사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다. 호모사피엔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에 속한다. 이 엄연한 사실은 역사에서 가장 은밀히 숨겨진 비밀이었다. 오랫동안 호모사피엔스는 스스로를 다른 동물과 동떨어진 존재로 속한 과가 없는 동물인 것처럼 형제 자매도 사촌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는 부모도 없는 동물인 것처럼 보이려 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거대 영장류라는 크고 유달리 시끄러운 과의 한 일원이다. 현생 종들 중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침팬치, 고릴라, 우랑우탄이 있고 가장 가까운 것은 침팬치다.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치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사실을 계속 비밀로 해왔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명화되지 않은 사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과거에는 형제 자매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1만 년간 우리 종은 지구상의 유일한 인간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유일한 인류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다. 하지만 인간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고 호모 속에 사피엔스 외에도 여타의 종이 많이 존재했다. 더구나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사피엔스가 아닌 인류와 다시 한번 경쟁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책의 마지막 장에서 살펴볼 주제다. 이런 논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일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겠고, 인류란 표현은 호모 속에 속하는 현존하는 모든 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겠다. 인류는 약 250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진화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보다 더 오래된 유인원의 한 속으로서 남쪽의 유인원이란 뜻이다. 약 200만 년 전 이들 원시의 남성과 여성은 고향을 떠나 여행을 시작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정착했다. 인류 집단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다. 북유럽의 눈 덮인 숲에서 살아남기에 좋은 특질과 인도네시아의 찌는 듯한 정글에서 살아남는 데 필요한 특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여러 종들이 생겨났고, 과학자들은 여기에 거창한 라틴어 이름을 붙였다. 유럽과 서부 아시아의 인류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흔히 말하는 네안데르탈인으로 진화했다. 이들은 우리 사피엔스보다 덩치가 크고 근육이 발달한 덕분에 유라시아 서부에서 빙하기의 추운 기후에 잘 적응했다. 아시아의 좀 더 동쪽에는 호모 엘렉투스가 살았다. 이들 똑바로 선 사람은 그 지역에서 200만 년 가까이 살아남아 가장 오래 지속된 인간종이 되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이 기록을 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부터 1000년 후에 존재할지 여부도 의심스러운 마당에 200만 년은 우리와 동떨어진 시간이다. 인도네시아의 자바 섬에는 호모 솔로엔시스가 살았는데 솔로 계곡에서 온 사람이란 뜻이다. 이들은 열대 지방의 삶에 잘 적응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또 다른 섬 플로레스에서는 고인류가 외소화의 과정을 겪었다. 인류가 플로레스 섬에 도착한 것은 해수면이 이례적으로 낮아져서 본토에서 건너가기가 쉬운 때였다. 그러다 해수면이 다시 높아지자 일부 사람들이 자원이 부족한 그 섬에 갇히게 되었다. 식량을 많이 먹어야 하는 덩치 큰 사람들이 먼저 죽었고, 아무래도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기가 수월했다. 세대를 거듭하면서 플로레스 섬 사람들은 점점 난쟁이가 되었다. 과학자들이 플로레스인이라 이름 붙인 이 사람들은 최대 신장이 1m에 체중이 25kg 이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석기를 만들 능력이 있었으며 가끔 섬의 코끼리를 어찌어찌 사냥하기도 했다. 사실은 그 코끼리들도 왜소화된 종이었지만 말이다. 2010년에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촌 중 또 하나가 발견되었다.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을 발굴하던 과학자들이 손가락뼈 화석 하나를 찾아냈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이 손가락의 주인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인류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데니소바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또 다른 동굴이나 섬에서 발굴을 기다리는 우리의 잃어버린 사촌이 얼마나 많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들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진화하는 동안 동아프리카의 진화도 계속되었다. 인류의 요람은 다양한 종을 길러냈다. 호모 루돌펜시스, 호모 에르가스터, 그리고 우리 종이다. 우리는 뻔뻔스럽게도 스스로를 호모 사피엔스란 이름을 붙였다. 이들 종은 덩치가 크기도 했고 작기도 했다. 일부는 무서운 사냥꾼이었고 일부는 온순한 식물 채집인이었다. 하나의 섬에서만 사는 종도 있었지만 대륙을 방랑하는 종도 많았다. 하지만 모두가 호모 속에 속해 있었다. 모두가 인간이었다.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이들 종을 단일 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에르가스터가 에렉투스를 낳고 에렉투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낳고 네안데르탈인이 진화해 우리 종이 되었다는 식이다.
이런 직선 모델은 오해를 일으킨다. 어느 시기를 보든 당시 지구에 살고 있던 인류는 한 종밖에 없었으며 모든 오래된 종들은 우리의 오래된 선조들이라는 오해 말이다. 사실은 이렇다. 200만 년 전부터 약 1만 년 전까지 지구에는 다양한 인간 종들이 동시에 살았다. 왜 안 그랬겠는가? 오늘날에도 여우, 곰, 돼지 등 수많은 종이 동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몇만 년 전에 지구에는 적어도 6종의 인간이 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은 옛날에 여러 종이 살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딱 한 종만 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이 사실은 우리 종의 범죄를 암시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곧 살펴보겠지만 우리 사피엔스 종에게는 사촌들에 관한 기억을 억압할 이유가 있다. 인간의 여러 종은 차이도 많지만 공통점도 많다. 우선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 뇌가 예외적으로 크다. 무게가 60kg인 포유동물의 뇌는 보통 200제곱센티미터인데 반해 250만 년 전 살았던 가장 초기의 인류는 뇌 용적이 600제곱센티미터였고 현대의 사피엔스는 평균 1200에서 1400제곱센티미터에 달한다.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이보다 더 컸다. 우리는 진화 과정에서 큰 뇌가 선호되는 것을 구태여 뇌를 굴려볼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한 일로 여긴다. 우리는 자신의 높은 지능에 현혹된 나머지 지적인 능력은 크면 클수록 좋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지금쯤 고양이과에서도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개체가 출현했을 것이고 개구리는 지금쯤 나름의 우주 계획을 출범시켰어야 하지 않겠는가. 실상을 말하자면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키는 밑빠진 독이다. 무엇보다 갖고 다니기 어렵다. 커다란 두개골 안에 들어있으면 더 그렇다. 심지어 연료도 많이 소모한다.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몸의 무게의 2~3%를 차지할 뿐이지만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25%나 된다. 반면에 다른 유인원들의 뇌가 소모하는 에너지는 신체가 휴식 상태일 때 전체의 8%에 불과하다. 고 인류는 뇌가 커지면서 두 가지 대가를 지불했다. 첫째,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둘째, 근육이 퇴화했다. 국방 예산을 교육 부분으로 전용하는 정부처럼 인류는 근육에 쓸 에너지를 뉴런에 투입했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대초원에서 살아남기 좋은 전략이었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려버릴 수는 없다. 침팬지는 호모사피엔스와 논쟁을 벌여 이길 수는 없지만 인간을 헝겊 인형처럼 찢어버릴 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우리의 큰 뇌는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덕분에 우리는 자동차와 총을 만들 수 있다. 자동차 덕분에 우리는 침팬지보다 훨씬 빨리 이동할 수 있고 레슬링을 하는 대신 총으로 안전거리에서 침팬지를 쏠 수 있다. 하지만 차와 총은 최근 등장한 산물이다. 인간의 신경망은 200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몇몇 돌칼과 날카로운 막대기를 제외한다면 그것이 이룬 성과는 극히 미미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난 200만 년간 인간의 엄청난 뇌 용량 증가를 일으켰을까?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 인간의 또 다른 이례적 특징은 직립보행이다. 대초원에서 똑바로 서면 사냥감이나 적을 찾기가 쉬워진다. 그리고 이동에 쓰이지 않게 된 팔을 다른 용도로 예컨대 돌을 던지거나 신호를 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 팔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수록 그 주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진화의 압력에 따라 우리는 손바닥과 손가락에 신경이 집중되고 섬세한 근육이 자리 잡게끔 진화하였다. 그 결과 인간은 손으로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 특히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쓸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도구를 만들었다는 첫 증거가 나타나는 시기는 약 25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구의 제작과 사용은
고고학자들이 고인류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직립보행은 단점이 있다. 지난 수백만 년간 우리 영장류 선조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네 발로 기는 몸을 지탱하는 골격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다가 직립 자세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다. 특히 유달리 커다란 두개골을 골격이 비계처럼 지탱해야 했기에 더 그랬다. 인간은 높은 시야와 부지런한 손을 얻는 대가로 오늘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뻣뻣해졌다. 여성은 더 큰 비용을 치렀다. 똑바로 서서 걸으려면 엉덩이가 좁아야 하므로 아기가 나오는 산도도 좁아지는데 하필이면 아기의 머리가 점점 커지는 기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분만 중 사망은 인간 여성에게 주요한 위험이 되었다. 아기의 뇌와 머리가 상대적으로 작고 유연할 때 일찍 출산하는 여성이 더 살아남기 쉬웠고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그 결과 자연 선택은 이른 출산을 선호했다. 사실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인간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덜 발달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갓 태어난 망아지는 곧 걸을 줄 알고 고양이는 생후 몇 주만 지나면 어미품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사냥에 나선다. 그에 비해 인간의 아기는 무력하며 여러 해 동안 어른들이 부양하고 지키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것도 이 덕이요. 특유의 사회적 문제를 안게 된 것도 이 탓이다. 혼자 사는 엄마는 줄줄이 딸린 자녀와 자신을 위해 식량을 충분히 조달하기가 어렵다. 애를 키우려면 가족의 다른 구성원 및 이웃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인간을 키우려면 부족이 필요했고 따라서 진화에서 선호된 것은 강한 사회적 결속을 이룰 능력이 있는 존재였다. 게다가 인간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사회화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동물보다 길다.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자궁에서 나올 때 말하자면 유약 발라 구운 도자기 같은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재성형하려면 긁히거나 깨질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인간은 용광로에서 막 꺼낸 녹은 유리덩어리 같은 상태로 자궁에서 나온다.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가공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 기독교인이나 불교도로, 자본주의자나 사회주의자로도, 호전적인 인물이나 평화를 사랑하는 인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한다.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인간은 분명 이런 특징 덕분에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은 200만 년 동안 이런 특징을 지녔음에도 계속 연약한 주변부 존재일 뿐이었다. 1만 년 전 인간은 뇌가 크고 날카로운 돌 도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식자를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고 큰 사냥감을 잡는 일은 드물었다. 주로 식물을 채집하고 벌레를 주워 담고 작은 동물에게 몰래 접근하며 다른 힘센 육식 동물이 남긴 썩은 고기를 먹었다. 초기 석기의 가장 흔한 용도는 뼈를 쪼개 골수를 꺼내는 일이었다. 인간의 원래 생태적 지위가 그것이었다고 믿는 연구자들도 일부 있다.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서 벌레를 꺼내는 데 특화했듯이 최초의 인류는 뼈에서 골수를 꺼내는 데 특화했다는 것이다. 왜 하필 골수였을까? 예컨대 한 무리의 사자가 기린을 쓰러뜨린 뒤 뜯어먹고 있는 것을 당신이 보았다고 하자. 당신은 이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린다. 하지만 차례는 아직 멀었다. 사자가 남긴 것은 하이에나와 자칼의 몫이다. 당신은 감히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다. 당신과 당신의 무리는 이들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야 좌우를 조심스럽게 살피며 다가가서 남아있는 잔해 중에 먹을 수 있는 조직을 찾아 열심히 먹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역사와 심리를 이해하는 열쇠다. 먹이 사슬에서
호모속이 차지하는 위치는 극히 최근까지도 확고하게 중간이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은 자기보다 작은 동물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취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대형 포식자에게 사냥을 당해왔다. 인간의 몇몇 종들이 대형 사냥감을 정기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40만 년 전부터였고, 인간이 먹이 사슬의 정점으로 뛰어오른 것은 불과 10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면서부터였다. 중간에서 꼭대기로 단숨에 도약한 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던 다른 동물들, 예컨대 사자나 상어는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그 지위에 올랐다. 그래서 생태계는 사자나 상어가 지나친 파괴를 일으키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 사자의 포식 능력이 커지자 가젤은 더 빨리 달리는 쪽으로 진화했고, 하이에나는 협동을 더 잘하도록 진화했으며, 코뿔소는 더욱 사나워지도록 진화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너무나 빨리 정점에 올랐기 때문에 생태계가 그에 맞춰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 게다가 인간 자신도 적응에 실패했다. 지구의 최상위 포식자는 대부분 당당한 존재들이다. 수백만 년간 지배해온 결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진 것이다. 반면에 사피엔스는 중남미 후진국의 독재자에 가깝다. 인간은 최근까지도 사바나의 패배자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지위에 대한 공포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때문에 2배로 잔인하고 위험해졌다. 치명적인 전쟁에서 생태계 파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참사 중 많은 수가 이처럼 너무 빠른 도약에서 유래했다. 익혀먹는 종족. 먹이 사슬의 최정점으로 올라서는 핵심 단계는 불을 길들인 것이었다. 이르면 80만 년 전쯤에 일부 인간종은 가끔 불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약 30만 년 전이 되면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조상들은 불을 일상적으로 사용했다. 이제 인간은 빛과 온기에 믿을 만한 원천이자 배회하는 사자에 대항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졌다. 심지어 이후 얼마부터 인간은 자기 주변에 일부러 불을 놓았을지도 모른다. 불을 조심스럽게 잘 지르면 통행이 불가능하던 잡목숲을 사냥감이 우글거리는 최고의 초원으로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일단 불이 꺼지면 석기시대 사업가는 그 잔해 속으로 걸어 들어가 불탄 동물과 견과류, 덩이줄기 등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불이 하는 최고의 역할은 음식을 익히는 일이다. 조리 덕분에 인간이 자연 상태 그대로는 소화할 수 없는 밀, 쌀, 감자 등이 인간의 주식이 되었다. 불은 식품의 화학적 조성뿐 아니라 그 생물학적 영향도 바꿔놓았다. 불에 익으면 음식을 오염시키는 세균과 기생충이 죽는다. 인간이 원래 좋아하던 과일, 견과류, 벌레, 죽은 고기도 불에 익으면 씹고 소화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다. 침팬지는 날것을 씹어 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하지만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 익히는 요리법 덕분에 인간은 더욱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식사 시간도 줄일 수 있었다. 더 작은 치아와 더 짧은 창자를 가지고도 그럭저럭 때울 수 있었다. 일부 학자는 익혀먹는 화식의 등장, 인간의 창자가 짧아진 것, 뇌가 커진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다란 창자와 커다란 뇌를 함께 유지하기란 어렵다. 둘 다 에너지를 무척 많이 소모하기 때문이다. 화식은 창자를 짧게 만들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해주었고, 의도치 않은 이런 변화 덕분에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는 커다란 뇌를 가질 수 있었다. 또한 불은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 처음으로 현격한 차이를 만들어냈다. 동물의 힘은 대개 신체에서 나온다. 근육의 힘, 이빨의 크기, 날개의 폭. 동물이 바람이나 파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연의 힘을 통제할 수는 없고 늘 스스로의 신체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독수리는 지상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상승 기류를 알아채고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서 그 기류를 타고 높이 떠오를 수 있지만 상승 기류의 발생 장소를 통제할 수는 없으며 오직 제 날개 길이만큼만 기류의 덕을 볼 수 있다. 인간은 불을 길들임으로써 무한한 잠재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독수리와 달리 인간은 불을 일으키는 장소와 시기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용도로 불을 이용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불의 힘이 신체의 형태나 구조,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었다. 부싯돌이나 불 붙는 막대기를 가진 여자 한 명이 몇 시간 만에 숲 전체를 태울 수도 있었다. 불을 길들인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신호였다. 호모 사피엔스, 형제 살인범. 불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15만 년 전 인간은 변방의 존재였다. 이제는 겁을 주어 사자를 내쫓을 수 있고 추운 밤에 몸을 데울 수 있으며 가끔씩 숲을 태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종을 통틀어 보더라도 인간은 인도네시아 군도와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겨우 100만 명쯤 살았을 것이므로 생태계를 레이더로 훑는다고 할 때 겨우 삐 하는 소리를 한 번 낼 정도였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세계 무대에 이미 등장하였지만 당시까지는 아프리카의 한 구석에서 자기 앞가림을 해나가고 있을 뿐이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불리는 동물이 언제 어디서 처음 진화 있는지 정확히 알 순 없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은 15만 년 전 동부 아프리카에 우리와 똑같이 생긴 사피엔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중 한 명이 오늘날의 시체 안치소에 시체로 등장하더라도 그곳 병리학자는 특이한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 선조들에 비해 치아와 턱이 작았고 뇌의 크기는 이미 현대인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약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의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로 퍼져나갔고 거기서부터 유라시아 땅덩어리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 번성했다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라비아 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대부분의 유라시아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두 가지 상충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교배 이론은 그들이 서로 끌려 성관계를 하고 뒤섞였다는 설이다.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여기저기로 퍼져나가면서 다른 인간 집단들과 교배했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 이종 교배의 후손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피엔스는 중동과 유럽에 도착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다. 네안데르탈인은 사피엔스보다 근육이 발달했고 뇌가 더 컸으며 추운 지방에 더 잘 적응했다. 이들은 도구와 불을 사용했고 훌륭한 사냥꾼이었으며 병자와 약자를 돌본 것으로 보인다. 만화에서 묘사하는 네안데르탈인은 야생적이고 멍청한 혈거인의 상징인 경우가 흔하지만 최근 발견되는 증거들은 그런 이미지를 바꾸었다. 교배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의 땅에 퍼져나가면서 서로 교배했고 결국 두 집단은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날의 유라시아인은 순수한 사피엔스가 아니라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혼합이다. 마찬가지로 사피엔스는 동아시아로 퍼져나가서도 현지의 호모 에렉투스와 교배했다. 그렇다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사피엔스와 에렉투스의 혼합이다. 이와 대립되는 견해는 교체 이론이다. 교체 이론은 전혀 다른 설명을 들려준다. 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감을 보였으며 심지어 인종 학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들은 해부학적으로 달랐으며 짝짓기 습관이나 채취까지도 차이가 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서 서로에게 성적인 관심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설령 네안데르탈인 로미오와 사피엔스 줄리엣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낳은 아이는 불임이었을 것이다.
두 집단의 유전적 격차가 너무 커서 이미 메울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했으며 네안데르탈인들이 죽거나 살해되자 그 유전자도 사라졌다. 만일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모든 현대 인류 조상은 하나같이 7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리는 모두 순수한 사피엔스다. 이 논쟁에는 많은 것이 걸려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7만 년이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다. 만일 교체론이 맞다면 현재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대체로 같은 유전자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다. 하지만 교배 이론이 맞다면 아프리카인, 유럽인, 아시아인 사이에는 수십만 년의 연원을 둔 유전적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문제는 정치적 화약고로서 폭발력을 지닌 인종 이론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최근 몇십 년은 교체 이론이 이 분야의 상식이었다. 이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상대적으로 더 명확하며 정치적으로도 더 올바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2010년에 끝이 났다. 4년간의 연구 끝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발표된 것이다. 유전학자들은 화석에서 충분한 양의 온전한 네안데르탈인 DNA를 얻어서 그것과 현대인의 DNA를 폭넓게 대조해 볼 수 있었다. 그 결과는 과학자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지닌 인간 고유의 DNA 중 1에서 4%가 네안데르탈인 DNA로 밝혀졌던 것이다. 이것은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두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과학자들이 2008년 시베리아 알타이 산맥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한 손가락뼈에서 추출한 DNA로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 현대 멜라네시아인과 호주 원주민의 인간 고유 DNA 중 최대 6%가 데니소바인의 DN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유효하다면 최소한 교배 이론에 뭔가 근거가 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체 이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은 오늘날 우리의 게놈에 아주 작은 양만 기여했기 때문에 사피엔스와 다른 인간종의 합병을 이야기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들 간의 차이가 번식 가능한 성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런 접촉을 매우 드물게 만들 정도이기는 했다. 그러면 우리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의 생물학적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들이 말과 당나귀처럼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도그와 스페니얼처럼 동일 종의 각기 다른 집단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실체는 흑과 백이 아니다. 회색 지대들도 중요하다. 예컨대 말과 당나귀처럼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한 두 종이라면 다들 어느 시기에는 불도그와 스페니얼처럼 같은 종의 두 집단이었다. 그러다가 두 집단이 이미 확연히 달라진 시점, 그러면서도 드물게 서로 성관계를 해서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시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 후 또 다른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최후의 연결선은 끊어졌고 집단들은 각기 다른 진화적 경로를 밟게 되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은 약 5만 년 전 이런 경계선에 섰던 것 같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종은 아니지만 대체로 별개의 종이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은 유전 부호나 신체 특징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인지 능력, 사회적 능력에서도 차이가 났다. 하지만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번식 가능한 후손을 낳는 일이 드물게나마 여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집단이 합병한 것은 아니고 일부 운 좋은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사피엔스 특급에 편승한 것이었다. 우리 사피엔스가 과거 언젠가 다른 종의 동물과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는 생각은 심란하다. 그러나 한편 짜릿하기도 하다.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이 사피엔스에 합병된 것이 아니라면 이들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가능성은 사피엔스가 이들을 멸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상상해보자. 사피엔스의 한 무리가 발칸 반도의 어느 계곡에 도착했는데 네안데르탈인이 이곳에서 수십만 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 새로 도착한 사피엔스들은 사슴을 사냥하고 견과류와 장과류를 채취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주식이기도 했다. 사피엔스는 기술과 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덕분에 사냥과 채취에 더 능숙했다. 이들은 번식하고 퍼져나갔다. 이들보다 재주가 떨어지는 네안데르탈인은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집단의 크기는 줄어들고 서서히 모두 죽어갔다. 이웃의 사피엔스 집단에 합류한 한두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말이다.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폭력과 대량 학살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관용은 사피엔스의 특징이 아니다. 현대의 경우를 보아도 사피엔스 집단은 피부색이나 언어, 종교의 작은 차이만으로도 곧잘 다른 집단을 몰살하지 않는가. 원시의 사피엔스라고 해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인간 종에게 이보다 더 관용적이었을까?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마주친 결과는 틀림없이 역사상 최초이자 가장 심각한 인종 청소였을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 사실이었든 네안데르탈인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만일의 소재다. 상상해보자. 만일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이 호모 사피엔스와 나란히 살아남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 인간 종들이 공존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가 출현했을까? 성경의 창세기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아담과 이브의 후손이라고 적었을까? 예수는 데니소바인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기술했을까? 코란은 모든 고결한 인간은 종에 관계없이 천국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설파했을까? 네안데르탈인은 로마 군단의 병사나 중국 왕조의 관료가 될 수 있었을까?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호모 속의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자명한 진리라고 적혀 있었을까? 카를 마르크스는 모든 종의 노동자는 단결하라고 촉구했을까? 지난 1만 년간 호모 사피엔스는 유일한 인간종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다른 가능성을 그려보기가 어렵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없는 탓에 스스로가 창조의 최고 샘플이며 우리와 다른 동물계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있다고 상상하기 쉽다. 그래서 찰스 다윈이 호모 사피엔스는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하다고 암시하자 사람들은 격분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만일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았다면 그래도 우리는 스스로를 다른 종과 동떨어진 존재라고 인식할까? 어쩌면 우리 조상들이 네안데르탈인을 전멸시킨 이유가 바로 이것인지 모른다. 그들이 우리가 무시하기에는 너무 친숙하고 관용하기에는 너무 달랐던 것. 사피엔스의 탓이든 아니든 사피엔스가 새로운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토착 인류가 멸종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호모 솔로엔시스의 마지막 흔적은 약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모 데니소바는 그 직후 사라졌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3만 년 전 증발했다. 플로레스 제도의 난쟁이 비슷한 인류는 약 12,000년 전 사라졌다. 그들은 약간의 뼈와 석기, 그리고 우리 DNA에 약간의 유전자를 남겼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수없이 남겼다. 그들은 또한 우리를 최후의 인간종인 호모 사피엔스를 뒤에 남겼다.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혀 다른 오지의 서식지에 그처럼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다른 인간 종들을 망각 속으로 밀어넣었을까? 튼튼하고 머리가 좋으며 추위에 잘 견뎠던 네안데르탈인은 어째서 우리의 맹공격을 버텨내지 못했을까? 논쟁은 뜨겁게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그럴싸한 해답은 바로 이런 논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 즉 언어다. 호모 사피엔스가 세상을 정복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만 있는 고유한 언어 덕분이었다.
지식의 나무. 앞장에서 보았듯이 사피엔스는 15만 년 전부터 동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이들이 지구의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퍼지면서 다른 인간 종들을 멸종시키기 시작한 것은 불과 7만 년 전의 일이었다. 그 사이의 기간 동안 원시 사피엔스의 모습은 우리와 거의 같았고 뇌의 크기도 거의 같았지만 다른 인간 종들보다 딱히 더 나은 점은 없었고 특별히 복잡한 도구를 만든다거나 다른 특별한 업적을 달성하지도 못했다.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최초로 마주쳤을 때 승리한 것은 네안데르탈인 쪽이었다. 약 10만 년 전 일부 사피엔스 집단은 네안데르탈인의 영토인 북부의 레반트 지방으로 이주했지만 이곳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실패했다. 이유는 적대적인 원주민 탓이었을 수도 있고 혹독한 기후 탓일 수도 있다. 어쩌면 낯선 토착 기생충 탓일 수도 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사피엔스는 결국 후퇴했고 네안데르탈인은 지중해의 주인으로 남았다. 이렇듯 과거의 사피엔스의 성과가 신통찮았던 것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그들 사피엔스의 뇌구조가 우리와 달랐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하게 되었다. 외모는 우리와 비슷했지만 학습, 기억, 의사소통을 하는 인지 능력은 훨씬 뒤떨어진 게 아니었을까 한 것이다. 그런 원시 사피엔스에게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기독교 교리가 진리임을 설파한다거나 진화 이론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은 아마도 지극히 가망없는 시도였을 것이다. 거꾸로 우리도 그의 언어나 사고방식을 배우는데 아주 애를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약 7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는 매우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무리를 지어 두 번째로 아프리카를 벗어난 것이다. 이번에 이들은 네안데르탈인을 비롯한 인간 종들을 중동에서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몰아냈다. 그리고 놀랍도록 짧은 시간 만에 유럽과 동아시아에 이르렀다. 약 4만 5천 년 전 이들은 어떻게 해서인지는 몰라도 대양을 건너 그때까지 인간의 발길이 닿은 적 없는 호주에 상륙했다. 그들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까지 배, 기름 등잔, 활과 화살, 바늘을 발명했다. 예술품이나 장신구라고 분명하게 이름 붙일 만한 최초의 물건들도 이 시기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종교와 상업, 사회의 계층화가 일어났다는 최초의 명백한 증거 역시 이 시기의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런 전례 없는 업적이 사피엔스의 인지 능력의 혁명이 일어난 결과라고 믿는다.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호주에 정착하며 슈타넬의 사자인간을 조각한 사람들은 우리 못지않은 지능과 창의력, 감수성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슈타엘 동굴의 예술가를 만난다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그들은 우리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부터 양자역학의 역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도 자신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무엇이 이것을 촉발했을까? 우리는 잘 모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론은 우연히 일어난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의 뇌의 내부 배선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그 덕분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 하필 그 돌연변이가 네안데르탈인이 아니라 사피엔스의 DNA에 등장했을까? 우리가 아는 한 그것은 순수한 우연의 산물이었다. 하지만 지식의 나무 돌연변이를 일으킨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새로운 사피엔스의 언어에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기에
사피엔스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최초의 언어는 아니었다. 모든 동물은 언어를 구사한다.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복잡한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갖추어 먹을 것이 있는 위치를 서로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목소리를 이용한 최초의 언어도 아니었다. 유인원과 원숭이의 모든 종을 비롯한 수많은 영장류는 목소리를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녹색 원숭이는 여러 종류의 울음소리로 의사소통을 한다. 동물학자들은 그중 한 울음소리의 뜻이 조심해, 독수리야 라는 것을 밝혀냈다. 조금 다른 경고소리는 조심해, 사자야 라는 뜻이었다. 과학자들이 원숭이들에게 처음의 소리를 녹음해 들려주었더니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공포에 질려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두 번째 소리를 들려주었더니 다들 급히 나무 위로 피신했다. 사피엔스는 녹색 원숭이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서로 구별되는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그 점에서는 고래와 코끼리도 우리 못지않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앵무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하는 모든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벨소리, 문이 쾅 닫히는 소리, 사이렌 울리는 소리도 흉내낼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앵무새보다 나은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목소리와는 관련이 없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 특별할까?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한된 개수의 소리와 기호를 연결해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무한한 개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주위 세계에 대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며 소통할 수 있다. 녹색 원숭이들도 동료들에게 조심해 사자야 라고 외칠 수 있지만 현대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늘 아침 강이 굽어지는 곳 부근에서 한 무리의 들소를 쫓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어. 이어서 그녀는 정확한 위치와 그곳까지 가는 여러 길들까지 묘사할 수 있다. 이 정보를 두고 그녀의 무리는 강에 접근해서 사자를 쫓아버리고 들소를 사냥할 것인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론 또한 우리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세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수단으로서였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전달할 가장 중요한 정보가 사자나 들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인간의 언어가 진화한 것은 소문을 이야기하고 수다를 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호모 사피엔스는 무엇보다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협력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개별 남성이나 여성이 사자와 들소의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보다는 무리 내에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가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지, 누가 정직하고 누가 속이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수시로 변하는 관계를 저장하고 추적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모든 유인원은 이런 사회적 정보에 예리한 관심을 나타내지만 이들에게는 효율적으로 소문을 공유할 수단이 부족하다. 네안데르탈인과 원시 호모 사피엔스 역시 소문을 공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뒷담화는 악의적인 능력이지만 많은 숫자가 모여 협동을 하려면 사실상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사피엔스가 약 7만 년 전 획득한 능력은 이들로 하여금 몇 시간이고 계속해서 수다를 떨 수 있게 해주었다. 누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면 작은 무리는 더 큰 무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는 사피엔스가 더욱 긴밀하고 복잡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뒷담화 이론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의사소통의 대다수가 남 얘기다. 이메일이든 전화든 신문 칼럼이든 마찬가지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우리의 언어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진화한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역사학 교수들이 함께 점심을 먹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해 대화할 것 같은가? 핵물리학자들이 휴식 시간에 쿼크에 대한 과학적 대화를 나눌 것 같은가?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개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을 적발한 교수, 학과장과 학장 사이의 불화. 동료 중 하나가 연구기금으로 렉서스 자동차를 샀다는 루머 등을 소재로 한 뒷담화를 떠든다. 소문은 주로 나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언론인은 원래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었고 언론인들은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무임승차자인지를 사회에 알려서 사회를 이들로부터 보호한다. 아마도 뒷담화 이론과 강변의 사자가 있다 이론은 둘 다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언어의 진정한 특이성은 사람이나 사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에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뿐이다. 전설, 신화, 신, 종교는 인지혁명과 함께 처음 등장했다. 이전에 많은 동물과 인간종이 조심의 사자야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인지혁명 덕분에 호모사피엔스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사자는 우리 종족의 수호령이다. 허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언어의 가장 독특한 측면이다. 오직 호모사피엔스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고 아침을 먹기도 전에 불가능한 일을 6가지나 믿어버릴 수 있다는 데는 누구나 쉽게 동의할 것이다. 원숭이를 설득하여 지금 우리에게 바나나 1개를 준다면 죽은 뒤 원숭이 천국에서 무한히 많은 바나나를 갖게 될 거라고 믿게끔 만드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게 왜 중요한가? 허구는 위험한 오해를 부르거나 주의를 흩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요정이나 유니콘을 찾아 숲속으로 들어간 사람은 버섯이나 사슴을 찾으러 간 사람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존재하지도 않는 수호 정령에게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 그럴 시간에 먹을 것을 찾아다니거나 싸우거나 간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허구 덕분에 우리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서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호주 원주민의 드림타임, 신화, 현대 국가의 민족주의 신화와 같은 공통의 신화들을 짜낼 수 있다. 그런 신화들 덕분에 사피엔스는 많은 숫자가 모여 유연하게 협력하는 유례없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 개미나 벌도 많은 숫자가 모여 함께 일하는 능력이 있지만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경직되어 있으며 그것도 가까운 친척들하고만 함께한다. 늑대와 침팬지의 협력은 개미보다는 훨씬 더 유연하지만 협동 상대는 친밀하게 지내는 소수의 개체들 뿐이다. 사피엔스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매우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다. 개미는 우리가 남긴 것이나 먹고 침팬지는 동물원이나 실험실에 갇혀 있는 데 비해 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푸조라는 신화. 우리의 사촌인 침팬지는 수십 마리가 한 무리를 이뤄서 사는 것이 보통이다.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어 사냥을 같이 하며 함께 어깨를 겹고 개코 원숭이, 치타, 다른 침팬지들과 싸운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계층을 이루는 경향이 있다. 무리를 지배하는 개체는 거의 항상 수컷인데 알파 수컷이라 불린다. 다른 수컷과 암컷은 알파 수컷 앞에서 끙끙거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복종을 드러내는데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신화와 그리 다르지 않다. 알파 수컷은 자기 무리 내의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려 애쓴다. 두 개체가 싸우면 개입해서 폭력을 중단시킨다. 덜 자애로운 측면도 있는데 인기 있는 먹을거리를 독점하거나 서열이 낮은 수컷이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없도록 막는다.
수컷 두 마리가 알파의 지위를 놓고 경쟁할 때는 각기 지지자들과 동맹을 맺고 싸운다. 그 지지자는 같은 무리 내의 암컷들과 수컷들이다. 동맹 구성원 간의 결속은 매일 이뤄지는 친밀한 접촉에 기반을 둔다. 껴안고 만지고 키스하고 털을 다듬어주고 서로 호의를 베푸는 행위 말이다.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돌아다니면서 악수를 하고 아이에게 입을 맞추듯이 최고의 지위를 원하는 침팬치들은 다른 침팬치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아기 침팬치에게 입을 맞추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알파 수컷이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보통 육체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크고 안정된 동맹을 이끌기 때문이다. 동맹은 알파 수컷의 지위를 향한 투쟁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도 마찬가지다. 동맹의 구성원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먹을거리를 나눌 뿐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를 돕는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결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집단의 크기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이런 집단이 가능하려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서로 만난 적도 싸운 일도 상대의 털을 골라준 적도 없는 두 침팬치는 상대가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서로를 도울 가치가 있는지 둘 중 누구의 서열이 높은지 알지 못할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전형적인 침팬치 무리의 개체수는 20에서 50마리이다. 집단 내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불화가 생겨서 일부가 새로운 집단을 형성한다. 동물학자들의 관찰에 따르면 100마리가 넘는 집단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서로 다른 무리들은 거의 협력하지 않으며 영토와 먹을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경향이 있다. 무리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전쟁을 벌이는 경우도 학계에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는 종족 학살 사례도 하나 있는데 한 무리가 이웃 무리의 거의 모든 구성원을 체계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원시 호모 사피엔스를 포함하는 초기 인류의 사회적 삶을 지배했을 것이다. 인간은 침팬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본능 덕분에 친분을 맺고 위계 질서를 형성하며 사냥이나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침팬치와 마찬가지로 이들 원시 인류의 사회성은 서로 친밀한 소규모 집단에만 적용되었다. 집단의 규모가 너무 커지면 사회적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무리가 쪼개어졌다. 설령 특별히 비옥한 유역에 정착하여 원시 사피엔스 5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어디서 사냥을 하고 누가 누구와 짝을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겠는가. 인지혁명에 뒤이어 뒷담화 이론이 등장한 덕분에 호모 사피엔스는 더 크고 안정된 무리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뒷담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과학적 연구 결과 뒷담화로 결속할 수 있는 집단의 자연적 규모는 약 150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150명이 넘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알고 지내며 효과적으로 뒷담화를 나눌 수 있는 보통 사람은 거의 없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인간으로 이뤄진 조직의 결정적 임계치는 이 마법의 숫자 근처 어딘가에 있다. 이 임계치 아래에서는 공동체, 사업체, 사회적 네트워크, 군대 등 모든 조직이 친밀한 관계와 소문 퍼뜨리기를 주된 기반으로 삼아서 유지될 수 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식 서열, 직함, 법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병사 30명을 거느린 소대, 심지어 100명을 거느린 중대도 공식적인 규율은 최소한 채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잘 기능할 수 있다. 존경을 많이 받는 상사는 중대의 왕이 될 수 있으며 임명된 장교보다도 더 큰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 작은 가족 기업은 이사회나 CEO, 회계 부서 없이도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다. 하지만 150명이라는 임계치를 넘는 순간
이런 방식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다. 수천 명을 거느린 사단을 소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공한 가족 기업도 규모가 커지고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하면 위기를 맞는다. 새롭게 탈바꿈하지 않으면 망한다.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이 결정적 임계치를 넘어 마침내 수십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 수억 명을 지배하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아마도 서구의 등장에 있었을 것이다. 서로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공통의 신화를 믿으면 성공적 협력이 가능하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모두가 공통의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신화는 사람들의 집단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현대 국가, 중세 교회, 고대 도시, 원시 부족 모두 그렇다. 교회는 공통의 종교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일 없는 카톨릭 신자 2명은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거나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함께 모을 수 있다. 둘 다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믿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통의 국가적 신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세르비아인 2사람은 상대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 세르비아 민족, 세르비아 고향, 세르비아 국기의 존재를 함께 믿기 때문이다. 사법 체계는 공통의 법적 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로 본 적도 없는 변호사 2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다. 2사람 모두 법과 정의와 인권의 존재를 믿고 수임료와 경비로 지급되는 돈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곳도 사람들이 지어내어 서로 들려주는 이야기의 바깥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 인류가 공유하는 상상 밖에서는 우주의 신도, 국가도, 돈도, 인권도, 법도,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원시인들이 유령과 정령을 믿음으로써 그리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불 주위에 모여 함께 춤을 춤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강화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현대의 사회 제도들이 정확히 그런 기반 위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의 세계를 예로 들어보자. 현대의 사업가들과 법률가들은 사실상 강력한 마법사들이다. 이들과 원시 샤먼 간의 주된 차이는 현대 법률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이상하다는 점뿐이다. 푸조의 신화가 좋은 사례다. 오늘날 파리에서 시드니에 이르는 도시의 자동차, 트럭, 오토바이에는 슈타넬의 사자, 남자 비슷한 아이콘이 붙어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푸조에서 만든 차들의 후드에 붙어 있는 장식품이다. 푸조는 슈타넬에서 32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발렌티니 마을의 조그만 가족 기업으로 시작했다. 오늘날 이 기업은 세계 곳곳에서 20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서로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들끼리 효율적으로 협력한 덕분에 2008년 푸조는 15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해 550억 유로의 수입을 올렸다. 푸조 SA가 존재한다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일까? 푸조 차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곧 회사는 아니다. 설사 세계에 있는 모든 푸조 차들이 폐차로 버려져서 고철로 팔린다 해도 푸조 SA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새로운 차를 생산하고 연례 실적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 회사는 공장과 설비, 전시장을 소유하고 있고 정비공, 회계사, 비서를 고용하고 있지만 이 모두를 합친다 해서 곧 푸조가 되는 것도 아니다. 혹 재앙이 닥쳐서 푸조의 임직원 전원이 사망하고 조립 라인과 중역 사무실이 모두 파괴될 수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회사는 돈을 빌리고 새 직원을 고용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기계 설비를 새로 구입할 수 있다. 푸조에는 경영자와 주주가 있지만 이들이 곧 회사인 것도 아니다. 경영자가 모두 해고되고 주식이 모두 팔릴지라도 회사 자체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푸조 에세이가 불사신이라거나 불멸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만일 판사가 해산 판결을 내린다면 공장도 그대로 서 있고 노동자와 회계사, 경영자와 주주는 계속 살아있더라도 푸조 에세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푸조 에세이는 물질 세계와 본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 푸조는 우리의 집단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변호사들은 이를 법적인 허구라고 부른다. 이것은 손으로 가리킬 수 없다. 물리적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실체로서는 존재한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것이 운영되는 국가의 법에 제약된다. 은행 계좌를 열고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세금을 내고 소송의 대상이 되며 심지어 회사를 소유하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과 별개로 기소당할 수도 있다. 푸조는 유한회사라는 특별한 법적 허구의 산물이다. 이런 회사의 이면에는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발명으로 꼽히는 개념이 존재한다. 호모사피엔스는 막대한 세월을 그런 개념 없이 살았다. 역사시대 거의 내내 피와 살을 지닌 사람만이 두 다리로 서며 큰 뇌를 가진 존재만이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만일 13세기 프랑스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마차를 만드는 작업장을 열었다면 그 자신이 바로 그 사업이었다. 그가 만든 마차가 일주일 만에 부서진다면 불만스러운 구매자는 장 개인에게 소송을 걸었을 것이다. 그가 작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금화 1,000개를 빌렸는데 사업이 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개인 자산인 집과 가축과 땅을 팔아서 대출을 갚아야 했을 것이다. 심지어 자기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빚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채권자들이 그를 노예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비롯한 모든 의무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했다. 만일 당신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리라. 실제로 이런 법적 상황 탓에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경제적 위험을 떠안는데 겁을 냈다. 집안이 완전히 거덜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사업은 드물었다. 사람들이 유한회사를 집단적으로 상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런 회사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돈을 투자하거나 경영을 맡은 사람과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이런 회사들이 경제계의 주된 행위자였고 우리는 그 존재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들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곧잘 잊는다. 미국에서 유한회사를 일컫는 기술적 용어는 코퍼레이션인데 이는 아이러니다. 그 어원인 라틴어 코푸스는 몸이라는 뜻인데 법인에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실제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은 이들 기업을 마치 뼈와 살을 가진 인간처럼 법인으로 취급한다. 1896년 아르망 푸조가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을 때 프랑스의 사법 제도도 그랬다. 부모에게 스프링, 톱, 자전거를 만드는 금속 가공 작업장을 물려받은 아르망 푸조는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면서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회사명은 그의 이름을 땄지만 그에게서 독립되어 있었다. 소비자는 차가 고장나면 푸조사에게는 소송을 걸 수 있었지만 아르망 푸조에게는 아니었다. 회사가 수백만 프랑을 빌린 뒤 파산한다 해도 아르망 푸조는
채권자에게 한 푼도 갚을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대출은 호모사피엔스 아르망 푸조가 아니라 푸조사가 받은 것이었다. 아르망 푸조는 1915년에 사망했지만 푸조사는 아직도 잘만 살아있다. 인간 아르망 푸조는 정확히 어떻게 회사 푸조를 창조했을까? 그 방식은 역사를 통틀어 사제와 마술사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낸 방식과 매우 비슷했다. 오늘날 수천 명의 프랑스 신부들이 일요일마다 교구 성당에서 여전히 성체를 창조해내는 것과도 대단히 유사하다. 그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활동들이다. 프랑스 신부의 경우에는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다. 신성한 복장을 한 카톨릭 신부가 적절한 순간에 엄숙하게 말을 하면 평범한 빵과 포도주가 신의 살과 피로 바뀐다. 신부가 라틴어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라고 야릇한 주문을 외우면 빵은 그리스도의 살로 전환된다. 신부가 모든 절차를 정성스럽게 준수하는 것을 본 프랑스의 경건한 카톨릭 신자 수백만 명은 축성을 받은 빵과 포도주에 정말 하느님이 임한 것처럼 행동한다. 푸조 S의 경우에는 프랑스 의회가 제정한 프랑스 법조문이 핵심적인 이야기이다. 프랑스 의원들에 따르면 자격 있는 변호사가 적절한 전례와 성찬식을 모두 따른 뒤 모든 필수 주문과 맹세를 멋지게 장식된 종이에 써놓고 문서의 맨 아래에 멋지게 서명을 날인하면 그러고서 야릇한 주문을 외우면 짠! 새로운 회사가 하나 탄생한다. 1896년에 아르망 푸조는 회사를 세우고 싶었기에 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 모든 성스러운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일단 변호사가 올바른 의식을 모두 행하고 필요한 주문과 맹세를 마쳤다고 선언하면 수백만 명의 강직한 프랑스 시민은 마치 푸조사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효과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이 그 이야기를 믿게 만드는 게 어렵다. 역사의 많은 부분은 이 질문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어떻게 한 사람이 수백만 명에게 신이나 국가에 대한 특정한 이야기 혹은 유한 회사를 믿게 만드는가? 그러나 일단 성공하면 사피엔스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 수백 명이 힘을 모아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강이나 나무, 사자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고 치자. 그랬다면 국가나 교회, 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푸조 같은 허구는 이 네트워크 내에서 존재할 뿐 아니라 막강한 힘을 축적한다. 이런 이야기의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이 창조한 것을 학계에서는 픽션, 사회적 구성물, 가상의 실제라고 부른다. 가상의 실제란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거짓말이란 거기에 사자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강가에 사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는 전혀 특별한 점이 없다. 녹색 원숭이와 침팬지도 거짓말을 할 줄 안다. 예컨대 사자가 근처에 없는데도 녹색 원숭이가 주위에 사자야 라고 외치는 것을 관찰한 일이 있다. 거짓말쟁이는 이런 정보를 통해 방금 바나나를 발견한 동료 원숭이를 쫓아내고 대신 과일을 가로챈다. 거짓말과 달리 가상의 실제는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통의 믿음이 지속되는 한 가상의 실제는 현실 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슈타델 동굴의 조각가는 사자, 남자 수호령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을지 모른다. 마법사 중 일부는 사기꾼이었지만 대다수는 여러 신과 악마의 존재를 진지하게 믿었다. 대부분의 백만장자는 돈과 유한 회사의 존재를 신봉한다.
대부분의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이 존재한다고 진지하게 믿는다. 2011년 유엔이 리비아 정부에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을 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설령 유엔도 리비아도 인권도 우리의 풍부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일지라도 말이다. 인지혁명 이후 사피엔스는 이중의 실제 속에서 살게 되었다. 한쪽에는 강, 나무, 사자라는 객관적 실제가 있다. 다른 한쪽에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존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상의 실제는 점점 더 강력해졌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강과 나무와 사자의 생존이 미국이나 구글 같은 가상의 실제들의 자비에 좌우될 지경이다.